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 네가 친구들한테 한 말이지? 시장에서 배추 파는 엄마가 창피했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40년 이상을 장사한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흙 묻은 채소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막 지은 호떡의 고소한 향기까지. 이 모든 게 뒤섞인 시장 특유의 냄새는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위로했습니다. 좌판을 펼치고 배추를 하나씩 늘어놓는 동안 옆가게 생선 장수 영자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일찍 왔네. 어제 허리 아프다고 했으면서. 나는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딸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해지니까요. 좌판 위에 배추를 정갈하게 놓고 가격표를 세우고 낡은 계산기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잘 살라고 이걸로 돈 잘 벌라고 쥐어주던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계산기가 40년 동안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줄은. 첫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배추 2포기를 골라 들고는 깎아달라고 했고 나는 웃으며 1,000원을 깎아드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시작되었구나.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유난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장 구경을 나들이처럼 온다고 들었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온다나요? 그런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내 딸은 이 시장에 절대 오지 않으니까요. 아니, 올 수 없겠지요. 자기 친구들한테 엄마가 시장 좌판상이라는 걸 들킬까봐. 점심시간이 되어 김밥 한 줄을 꺼내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오는 건 1년에 서너 번뿐이니까요. 전화를 받자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 회사에 일이 있어서. 역시나 그랬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바쁜데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김밥을 다시 싸서 가방에 넣고 좌판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 구름처럼 시간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도시락을 싸들고 갔던 그날.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나는 시장에서 입던 앞치마를 채 벗지도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딸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날 보는 순간 굳어진 그 얼굴. 친구들이 저게 내 엄마냐고 물었을 때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학교 행사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교문 밖에서 조용히. 그렇게 딸을 키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딸 생각이 자꾸 나서 좌판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젊은 여자들이 무리지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그 여자들 사이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 이 시장에 온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딸은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날 알아보지 못하게.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했습니다. 혹시 날 알아보고 달려와 주지 않을까? 엄마, 여기 계셨어요? 하며 환하게 웃어주지 않을까? 딸 일행이 내 좌판 앞을 지나갔습니다. 딸의 친구 하나가 배추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배추 싱싱해 보이는데 하나 살까?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저기 좀 더 가면 더 좋은 데 있어. 여기는 그냥 지나가자. 그 말과 함께 딸은 내 좌판을 지나쳐 갔습니다.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어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 이 시장 잘 아는구나?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어렸을 때 한두 번 와본 적 있어. 엄마가 여기서 장 보는 거 따라온 적 있었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의 엄마는 여기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장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옆 가게 영자 언니가 이쪽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좌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 딸이 날 엄마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도 손수레에 남은 채소를 싣고 계산기를 가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은 12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4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내 통장에는 상상도 못할 숫자가 찍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겠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따라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따라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뒷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내 좌판을 지나쳐 가던 그 모습, 친구들에게 거짓말하던 그 목소리,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꿨습니다. 딸이 내게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꿈,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배추를 늘어놓는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꾸 힘이 빠졌습니다. 영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장에 또 젊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 좌판 앞에도 멈춰서서 배추 사진을 찍었습니다. 레트로 감성이 좋다나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여기 진짜 분위기 좋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들과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딸은 웃으며 시장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장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민지 씨 어머니도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손에 쥔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은 내가 떨어뜨린 배추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딸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
나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좌판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자 언니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내가 정리 도와줄게. 나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시장을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불을 켤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나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80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빈곤 속에서 딸을 키울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건 끝내야겠다고.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동안 모아온 통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7개. 각 통장마다 다른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통장들을 한 번도 딸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딸이 정말 힘들 때를 위해 아껴둔 것이었으니까요. 딸이 나를 찾아와 엄마 도와주세요 하고 말할 그날을 위해.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딸에게 나는 이미 없는 사람이니까요.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30년 전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잔고 8천만 원. 두 번째 통장, 잔고 1억 2천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통장을 확인하고 나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총 잔고는 13억 4천만 원.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 명절에도 쉬지 않고 아파도 참고 허리가 굽어도 견디며 모은 돈. 이 돈이면 딸이 꿈꾸던 강남의 아파트도 살 수 있었습니다. 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도 몇 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언제나 딸을 위해 아껴뒀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밤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시장에 입고 가던 낡은 옷 대신 몇 년 전 딸이 사준 재킷을 꺼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시장에 입고 가기엔 너무 좋은 옷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여전했지만 옷을 바꾸니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평소에 가던 시장 앞 작은 지점이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 있는 본점으로.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큰 TV 화면. 이 모든 게 내가 40년 동안 서 있던 좌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곳에 오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가방에서 통장 7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통장들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넣고 잔액 조회를 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통장을 확인할 때쯤 직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지점장은 나를 VIP 고객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으니 다른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행에서 커피를 마셔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총 13억 4천만 원이 되시네요. 이렇게 오랜 기간 꾸준히 저축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이 짧지 않은 세월이니까요. 지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자산관리나 투자 상품에 관심 있으신가요?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이 돈을 하나로 정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지점장은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새 통장을 받았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 찍힌 숫자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3억 4천만 원.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한 수만 개의 날들이었습니다. 허리 아파도 참고 손이 얼어도 견딘 세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위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시내 거리를 걷다가 백화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곳, 딸은 자주 간다던 그곳,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향수 냄새, 우아한 음악, 이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성 의류 매장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떤 옷을 찾으세요? 나는 아무거나요 라고 대답할 뻔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입을 수 있는 편한 옷이요. 하지만 너무 촌스럽지 않은 걸로요. 직원은 친절하게 몇 벌을 골라주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보니 거울 속의 내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옷을 산 건 처음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킷 하나에 30만 원. 시장에서 이틀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었습니다. 새로 만든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13억이 들어있는 그 통장의 카드를 결제를 하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 옷을 옷장에 걸어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내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새 옷을 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딸은 명절도 아닌데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이니? 잠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회사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물었습니다. 딸은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갑자기 투자자가 빠지면서 자금 문제가 생겼다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딸의 경력에 큰 타격이 올 거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 꼭 갚을게.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순간 예전의 나였다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통장을 해약하고 딸에게 돈을 보내고 괜찮다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딸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한데 엄마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도 형편이 어렵다고? 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했겠지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고. 응, 요즘 시장 경기도 안 좋고 나이도 드니까 병원비도 들고 그래. 미안하구나.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괜찮아, 엄마. 다른 방법 찾아볼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딸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였습니다. 옆에서 장사하던 영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 왔어? 표정이 안 좋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언니는 내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게 놔두면 안 돼.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도 아니야. 나는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3천만 원.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의 2%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요. 돈으로 딸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돈을 구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포기했겠지요. 시장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배추를 팔면서도 손님을 대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늘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은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뭔가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영자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영자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개발 관련된 사람들이래. 이 시장 건물이 너무 낡아서 재개발 대상이 됐다나 봐. 재개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상금 받고 나가야지. 뭐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둔 서류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보다가 낡은 등기부등본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주 박순자, 내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채권자들이 모든 재산을 압류하려 했을 때,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 시장 건물만은 내 이름으로 바꿔놓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만은 당신 명의로 해둘게. 나중에라도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게. 그 후로 나는 이 건물에서 좌판을 벌이며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내 거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된다면 이 건물의 보상금은 내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구청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재개발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장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건물주께는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잠시 후 공무원이 대답했습니다. 박순자 씨로 등록되어 있네요. 혹시? 제가 박순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공무원이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조만간 보상금 관련해서 상담 일정을 잡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건물 규모와 위치를 고려하면 30억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3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13억에 30억이 더해지면 43억.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내가 43억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상인들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걱정하며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매일 배추를 파는 박순자가 바로 그 건물주라는 사실을 나 역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언니에게도, 단골 손님들에게도. 며칠 후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나를 만나는 대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공무원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보상금 산정 방식, 절차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건물이 꽤 큰 규모라 보상금이 상당합니다. 정확한 감정평가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예상 금액은 32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2억? 처음 들었던 30억보다 2억이 더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 실례지만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걸 알고 계셨나요? 등기부 등본을 보니 40년 전에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해놓은 건 알았는데 그 후로 잊고 살았어요. 세금도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어서 신경 쓸 일이 없었거든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상금 수령 계좌를 알려주시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새로 만든 통장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13억이 들어있는 그 통장. 여기에 32억이 더해지면 45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좌판 앞에 앉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 좌판도, 이 바닥도, 이 천장도 모두 내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영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보상금 얼마나 받을까? 나는 여기서 30년 장사했는데 그것도 좀 쳐줄까? 나는 위로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쳐주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받는 보상금은 영업 손실 보상금일 뿐이고 건물 자체의 보상금은 오직 나에게만 온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68년을 산 얼굴, 주름투성이 얼굴,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던 얼굴. 하지만 이제 이 얼굴의 주인은 45억의 자산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인지 기쁜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웃음. 그리고 문득 딸이 떠올랐습니다. 3천만 원이 필요하다던 딸. 내가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했던 그 딸. 만약 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랄까요? 후회할까요? 아니면 다시 내게 연락해 올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여행을 갈까?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TV에서만 보던 유럽,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딸이 부러워하던 강남의 아파트. 아니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예전처럼 살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새벽녘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내 손을 꼭 잡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 여보,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하지만 이 건물만은 당신 명의로 해뒀어. 나중에 이걸로 꼭 편하게 살아.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40년 후에 이 건물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보상금이 입금되기까지는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나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이사 준비를 시작했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입금 32억 4천만 원. 드디어 입금이 된 것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45억 8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 정말 내 것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작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여기서 오래 고생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장사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김민지 친구 수진이에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민지 친구. 왜 딸의 친구가 내게 전화를 했을까요? 수진이라는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민지 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회사 일도 안 풀리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친구를 통해 돈을 구하려 할 만큼 힘든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직접 내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장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떠났고 나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좌판을 정리하며 40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딸을 키웠습니다. 이곳에서 웃고 울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손수레에 낡은 계산기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이 계산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내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딸이 사는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하지만 딸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조용한 곳. 30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2억에 현금으로 샀습니다. 생전 처음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새 가구를 들이고 집을 꾸몄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붉게 부은 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딸은 집안을 둘러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응, 이사했어. 딸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새 가구, 깨끗한 벽, 큰 TV.
딸이 상상했던 엄마의 집과는 너무 달랐을 것입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들었어. 시장 건물이 엄마 거였다는 거. 재개발 보상금도 엄마가 받았다는 거. 나는 차를 끓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돈 빌리러 갔을 때 왜 없다고 했어? 나는 찻잔을 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에서 내 친구들한테 말했지.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너를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 허리가 아파도 손이 얼어도 참았어. 그 모든 게 너를 위해서였는데 너한테 나는 죽은 사람이었구나.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창피했어. 친구들이 다 좋은 집 사는데 나만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가 있어서.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내 손이 딸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습니다. 민지야, 이 손이 창피했니? 딸이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이 손으로 너를 키웠어. 이 손으로 내 학비를 벌었고 내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 그리고 이 손으로 45억을 모았단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45억?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건물 보상금 32억, 그리고 40년 동안 모은 저축 13억. 합쳐서 45억이야. 딸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은 원래 너를 위해 모은 거였어. 내가 힘들 때 주려고. 하지만 깨달았어. 돈으로는 내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걸. 딸이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최악의 딸이었어.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거 평생 후회할 거야. 딸의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것처럼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울음을 멈춘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 엄마 딸로 다시. 나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항상 내 딸이었어. 한 번도 아니었던 적이 없어. 딸이 내 품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진정한 딸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40년의 이야기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혼자 딸을 키우기로 결심한 날, 시장에서 첫 장사를 시작한 날,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명절도 쉬지 않았던 날들,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지만 치료비가 아까워 그냥 돌아왔던 날들, 그리고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며 행복했던 순간들. 딸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40년 된 계산기였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딸이 계산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봤어요. 엄마가 늘 좌판에 놓고 있던 거. 나는 계산기를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계산기로 40년 동안 계산을 했어. 배추 한 포기, 무 한 개. 그 작은 숫자들이 모여서 45억이 된 거야. 딸이 계산기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는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시장 좌판상 엄마를 창피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일은 떳떳한 일이니까. 딸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정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내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내 친구들이랑.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친구들이랑? 응. 친구들한테 엄마 소개시켜주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나를 외면했던 그 친구들. 하지만 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알았어, 가자. 약속날 나는 새로 산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면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딸의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딸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우리 엄마 소개할게.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셨어. 혼자서 나를 키우셨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45억을 만드신 분이야. 친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이 내 손을 제시도 제게 속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엄마를 창피해했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까지 했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 인생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시장에서 뵀을 때 몰라 뵙고 실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들 몰랐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내게 질문했습니다. 40년 동안 장사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냐고,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티셨냐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딸을 보면 힘이 났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버텼어요. 딸이 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나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지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부럽기만 했던 그 불빛이 이제는 그저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딸의 사랑이 돈 때문에 생긴 건 아닌지, 내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 달라진 건 아닌지, 그 생각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나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려우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제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빚도 좀 있고. 얼마나? 3천만 원 정도요. 나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이거 받아. 딸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빚 갚고 남은 돈으로 당분간 생활해. 하지만 민지야, 이건 내가 부자라서 주는 게 아니야. 그럼요. 너는 내 딸이니까. 딸이 힘들면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는 돈 때문에 엄마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민지야,
앞으로는 돈이 있든 없든 엄마를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과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시장 가볼래요? 엄마가 40년 동안 일했던 그곳. 나는 놀랐습니다. 시장? 지금은 철거되고 없는데.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우리는 함께 옛 시장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공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모두 허물어지고 텅 빈 땅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그 공터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40년을 일하셨구나. 이 자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배추를 팔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기 구석자리가 내 좌판이 있던 곳이야. 딸이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딸이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딸이 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끔 그곳을 지나치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40년이 저곳에 묻혀 있다고. 딸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딸은 일주일에 3번은 나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그냥 얼굴을 보러,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으러. 어느 날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돈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에 일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 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베이커리요. 빵 만드는 거 좋아했잖아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보고 싶어요.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아닌 자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표정.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직접 할게요. 지금 있는 돈으로 작은 가게부터 시작할게요. 천천히요. 나는 딸의 결심이 진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딸의 작은 베이커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내 골목 안쪽의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오픈날 나는 첫 손님이 되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맛보다 더 좋았던 건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45억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딸의 행복을 사는 것. 계절은 또 바뀌었습니다. 딸의 가게는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걸려있는 액자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40년 된 그 계산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계산기예요. 제 가게의 시작을 기억하기 위해 걸어뒀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이야기해줘요. 이게 제 엄마가 40년 동안 사용하신 계산기라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이제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증거였습니다. 45억이라는 돈이 내게 준 건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 딸의 진심, 딸의 사랑,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가져다 준 변화, 나를 무시하던 딸이 나를 존중하게 된 변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 변화는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먼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딸의 눈치를 보며 살던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딸도 달라진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딸의 가게는 번창했고 나는 조용히 내 삶을 즐겼습니다. 가끔 옛 시장 자리를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배운 것들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딸이 가게를 마치고 내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갓 구운 빵 한 봉지를 들고 함께 차를 마시며 빵을 먹었습니다. 딸이 만든 빵은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제 딸에게도 엄마처럼 살라고 가르칠 거예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라고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 닮아서요. 그날 밤 딸이 돌아간 후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각자의 꿈과 희망을 품고 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온 한 여자, 40년을 시장에서 보낸 한 어머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사람. 서랍에서 낡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이 계산기, 숫자판이 반쯤 닳아 없어진 이 계산기, 계산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웠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랑, 용서, 화해, 행복. 그 어떤 것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계산할 수 없기에 더 아름다운.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덮으며 새하얗게 만들며 내 인생도 그랬습니다. 40년의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집 잘 들어갔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사랑해요, 엄마.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 진짜 부자였습니다.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인생아. 힘들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그리고 고마워, 민지야. 다시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마치 모든 것을 축복하듯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집, 내 공간, 내 인생,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